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체도 못 건졌다고 보고된 79세 노인이 남한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 소년 군인 2명까지 같은 해협으로 사라졌습니다. 3명이 연쇄로 탈출하자 즉각 사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죽었다던 노인이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 감시망을 3명이 연달아 어떻게 뚫은 걸까요? 보위부가 없던 일로 만들려던 그 탈출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아이는 17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청진 앞바다에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해협 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죠. 군화 뒤꿈치가 달아서 왼쪽으로 쏠리는 걸음. 오래전부터 밀수를 함께 해온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안 돌리고 물었습니다. 뭔 일이냐? 그런데 그날은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가 하나 더 따라오고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새로운 애가 있는데요? 군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선 그게 전부였죠. 새로운 애. 그 말이면 다 아니까요? 석 달 전 같은 초소에 있던 소년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간부가 시킨 밀수를 대신하다 걸린 죄였죠. 18살이었습니다. 총소리 3발이 해협을 타고 울렸을 때 저는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죠. 그 빈자리를 채우러 또 한 명의 아이가 온 것이었습니다. 군인이 옆으로 비키자 뒤에 서 있던 아이가 보였습니다. 최진혁. 솜털이 그대로인 얼굴이었습니다. 군복은 어깨에서 축 흘러내렸고 총은 그 마른 몸보다 길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 영철이가 군대 가던 날 딱 저 얼굴이었습니다. 턱에 보풀이 나기 시작하던 그때 대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웃던 그 얼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겨우 참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중국산 사탕 2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진혁이 손을 잡아 폈는데 얼음장 같았죠. 그 작은 손바닥 위에 사탕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다. 뼈저리게 배가 고파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때 먹어라. 진혁이가 2 손으로 사탕을 감싸 쥐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에. 그렇게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해맑고 천진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잔인함도 모르는 아이의 눈이었죠. 여러분, 저는 그 웃음에 무너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하고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이 늙은이가 울면 아이가 놀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대신 따라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모릅니다. 79회를 살아오며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죠. 이 아이의 웃음 한 번, 사탕 하나를 쥐어줄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제발 이 아이만은 오래 살기를. 속으로 미칠 듯이 기도했죠. 해가 졌습니다. 저는 해협 바위 틈에 숨겨둔 아지트로 돌아왔습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공간이었죠. 수십 년간 밀수하며 만든 은신처였습니다. 여기에 제 전 재산이 있었습니다. 비상용 옥수수, 그리고 낡은 라디오 한 대. 주파수를 돌리자 남한 이산 가족 프로그램이 잡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듣는 방송이었지만 매번 이 모양이었습니다. 아내 순덕이를 약 한 알목구에 보내고 아들 영철이를 25세 탄광에 묻은 뒤로 이 라디오와 해맑은 군인 아이들이 제 유일한 삶의 끈이었죠. 아내의 머리빗을 꺼냈습니다. 빗살 3개가 빠진 낡은 빗이었습니다. 순덕아, 오늘 새로 온 애가 있더라? 우리 영철이 어릴 때 딱 그만했어. 웃는 게 꼭 닮았어. 아무도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해 겨울, 청진 장마당은 지옥이었습니다. 쌀 1킬로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있었죠.
옥수수 타는 냄새, 쉰 땀 냄새가 뒤엉켜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밀수품을 처분하러 나간 길이었습니다. 건전지, 비누, 그리고 빵 2봉지였죠. 장마당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자 비명이었습니다. 좌판 앞에서 보안원 둘이 젊은 여자를 끌고 가고 있었죠. 배가 불룩했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옥수수 몇 알을 훔치다 걸린 것 같았죠. 보안원 하나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도둑질이야? 여자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죠. 한 번만 봐주세요. 뱃속의 아이가. 대답은 군화 발길이었습니다. 배를 걷어찬 겁니다. 임산부의 배를요? 여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 사람 수십 명이 그 광경을 봤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이를 악물고 지나갔죠. 발걸음을 멈추면 저도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며칠간 물 한 모금 없이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이 땅의 생존이었죠.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꺾는데 쓰레기 더미 뒤에서 눈빛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이나 됐을까요? 맨발이었습니다. 11월의 맨발. 발가락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의 눈에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보위부인 줄 안 겁니다.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2 걸음도 못 가서 쓰러졌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 팔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10살짜리가 사람을 보면 맞을 준비부터 하는 겁니다.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옥수수를 먼저 하나 내밀었습니다. 빵을 바로 주면 위험했죠. 중국산 빵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이 아이가 어디서 받았냐고 추궁당합니다.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옥수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아이의 양말 속에 빵 1봉지를 밀어 넣었죠. 빵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라. 양말에서 꺼내 몰래 먹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였죠. 보안원의 눈길이 달라진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장마당에 갈 때마다 제 뒤를 따라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좌판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 봤죠. 수십 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늙은이한테 균열이 생긴 겁니다. 밀수 루트가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제 목숨만이 아니라 저한테 물건을 받아가던 군인들까지 줄줄이 엮이는 거였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아지트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진혁이, 동길이, 성우. 초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30분 동안 셋이서 몰래 기어왔죠. 진혁이와 함께 온 한동길이는 18, 오성우는 16이었습니다. 성우는 말이 없고 눈치가 빨랐죠. 처음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많이 맞고 자란 아이 특유의 움츠린 어깨였습니다. 옥수수 죽을 끓여주니까 그때서야 눈빛이 달라졌죠. 죽 한 그릇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후후 불어가며 먹는 뒷모습이 등뼈가 다 보일 만큼 말랐습니다. 중국 과자를 나눠주면 셋이 쪼그려 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과자 하나를 3조각으로 정확히 나누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면서도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저는 바다를 보는 척하며 눈물을 삼켰죠. 그날 진혁이가 과자를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옆마을 정씨 아주머니 끌려갔대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 라디오 들었다고요? 보안부에서 데려간 지 닷새째래요. 닷새.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보안부에 끌려가면 물도 밥도 없이 매일 맞습니다. 반쯤 죽어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혁이가 그 얘기를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니까요. 그 담담함이 총소리보다 더 무서웠죠. 진혁이가 과자를 다 먹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 건너면 뭐가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나도 안 가봤으니까. 진혁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왜 맨날 바다만 봐요? 가슴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도 제가 바다만 보는 게 보였던 겁니다. 수십 년을 이 해협에서 살면서 건너편을 바라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 너머에 며느리가 있을 수도 손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옥수수를 하나 더 건넸죠. 진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간절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일도 살아있기를, 내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기를.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이 드는 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이 들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아시잖아요. 이별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체제 밖에서 혼자 조용히 죽으려던 늙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사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총소리는 새벽에 울렸습니다. 2025년 12월 해협에 얼음이 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밀수 물건을 실으러 새벽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노를 잡고 있는데 탕, 탕 소리가 해협을 타고 왔습니다. 총소리였죠. 한 발도 아니고 두 발도 아니고 6발이었습니다. 3발씩 2사람. 제 손이 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죠. 그 시각, 그 방향이면 초소 쪽이었습니다. 아이들. 제 머릿속에 그 단어 하나만 울렸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를 잡은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가봐야 하나? 하지만 가면 어쩌겠습니까? 가봤자 저도 끌려가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1시간을 버텼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총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겨우 항구로 돌아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간부가 소년 군인들에게 밀수를 시킨 겁니다. 제 루트가 아니라 다른 경로였습니다. 중국산 담배와 술이었죠. 아이들이 서투르게 물건을 옮기다가 상부 감찰에 딱 걸렸습니다. 간부는 발뺌했습니다. 제가 시킨 적 없습니다. 이 녀석들이 제멋대로 한 겁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죠.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 그런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간부는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죠. 진혁이 17, 동길이 18. 새벽 공터에 무릎 꿇려놓고 눈도 안 가리고 총 3발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시킨 겁니다. 구경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이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 죽는 걸 눈앞에서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릎에 닿는 차가운 흙을 느꼈을까요? 총구가 뒤통수에 닿는 순간 엄마를 불렀을까요?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이가 죽었습니다. 사탕을 받고 환하게 웃던 바로 그 아이가요. 고개를 번쩍 들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던 그 아이가 새벽 공터에서 총 3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제 기도가 닿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듣지 않았죠. 아니, 이 땅에는 하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사흘을 아지트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밥도 안 먹었죠. 물도 안 마셨습니다. 아들 영철이가 탄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 쉬는 것조차 귀찮았죠. 라디오도 안 틀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혁이 얼굴이 떠올랐죠. 사탕을 2손으로 감싸 쥐던 그 차가운 손. 눈을 뜨면 동길이가 보였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했던 아이. 과자를 정확히 3조각으로 나누던 그 손놀림. 둘 다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죠.
아내 곁으로,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아지트 바깥에서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죠. 바위 틈을 열고 내다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오성호, 16. 셋 중에 가장 어렸던 아이였죠. 처형장에 같이 끌려갔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겨우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오줌을 지린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진혁이와 동길이가 무릎 꿇는 걸 바로 옆에서 본 겁니다. 총소리를 귀로 들은 겁니다. 피가 흙에 스며드는 걸 눈으로 본 거였죠. 16살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과자 나눠 먹고 같이 웃던 형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죽인대요. 진혁이랑 동길이처럼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뼈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쥐어짜면 부서질 것 같았죠.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사흘을 울어서 더는 나올 게 없었죠. 대신 이 악물고 성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여기선 아무도 안 본다. 성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우는 법을 모르는 거였죠. 크게 울면 맞으니까, 크게 울면 들키니까요. 소리 없는 울음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성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아들 영철이가 죽었을 때 못해줬던 걸 했습니다. 그때의 빚을 갚듯이 이 아이를 안았죠. 한참을 울던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이가요? 끌려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사탕을 벌써 먹어버려서 미안하다고.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쪼그라들고 목구멍이 막혔죠. 그 아이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 사탕이었습니다. 제가 준 사탕. 배고플 때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벌써 먹어버린 게 미안하다고. 총구 앞에 무릎 꿇으면서도 두려운 게 아니라 사탕이 미안했던 겁니다. 그게 17살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부서지도록 악물었습니다. 이 악물지 않으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죠. 며칠 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걸음을 멈춘 건 그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였던 것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었죠. 제가 빵을 넣어줬던 바로 그 양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누운 채,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 사람들이 옆을 지나다니고 있었죠. 이 땅에서는 길에 죽어 있는 아이가 풍경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빵을 줬으니까 살았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빵 한 봉지로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탕을 줘도, 빵을 줘도, 옥수수를 줘도, 한 번 주고 돌아서면 그 뒤로는 아무도 없었죠. 진혁이도, 동길이도, 이 아이도 살리려고 손을 뻗을수록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회색이었죠. 이 하늘 아래서 진혁이가 죽었습니다. 동길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죠. 제 아들 영철이도, 아내 순덕이도 전부 이 하늘 아래서 죽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살려줄 수가 없구나.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해협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양말을 신은 아이의 발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몸을 끌고 아지트로 돌아왔죠. 성우가 웅크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를 보내기로 한 건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처형이 있은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우는 여전히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들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안 돼 하며 중얼거렸죠. 눈을 떠도 한참 동안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혁이와 동길이가 무릎 꿇던 그 새벽 공터가 아직 이 아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보안부에서 성우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죠. 목격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살 목격자를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우를 제 배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해협 중간까지만 보내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조류를 타면 남쪽으로 흘러가죠. 수십 년을 이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그 길은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문제는 성우였습니다. 배를 탄 적이 없는 아이가 혼자 바다를 건너야 했죠. 저는 사흘 동안 성우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시각, 물살이 약해지는 지점, 경비정 불빛이 보이면 노를 멈추고 배 바닥에 엎드리는 법까지. 성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외웠습니다. 한 번 들으면 두 번 안 묻는 아이였죠. 목숨이 걸린 걸 아니까요. 출발은 12월의 어느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날을 골랐습니다. 배에 물과 옥수수를 실었죠. 노를 건네주고 조류 방향을 마지막으로 알려줬습니다. 성우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죠.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가자는 그 말이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다. 너는 살아라. 성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쳐다봤습니다. 그 눈이 진혁이를 닮아 있었죠. 제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가라. 물살 바뀌기 전에 가야 한다. 성우가 입술을 깨물고 노를 잡았습니다. 배가 어둠 속으로 밀려나갔죠. 마른 등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서투르게 그래도 필사적으로 젓고 있었죠. 그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에 먹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위에 주저앉았죠. 또 보내는 겁니다. 아들 영철이를 군대에 보내고 다시 못 봤습니다. 며느리 정희를 중국으로 보내고 다시 못 봤습니다. 손자 민우의 얼굴도 기억이 흐릿했죠. 그리고 이제 성우를 바다로 보냈습니다. 제 인생은 보내기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었죠. 바위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는데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우가 무사히 건너고 있을까? 지금 어디쯤일까? 배가 뒤집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이한테도 기도했는데 진혁이는 죽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지트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주파수 돌리는 것도 겨우였죠.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남한 방송이 잡혔습니다. 이산가족 소식이었죠. 함경도 출신 여성이 15년 만에 손자와 남한에서 재회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함경도, 여성, 손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말투가 본능이었죠. 머리가 아니라 뱃속에서 올라오는 직감이었습니다. 며느리 정희, 그 억양, 그 높낮이, 말끝을 살짝 올리는 그 버릇. 정희 아니냐? 정희 아니냐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너머의 목소리가 정희인지 아닌지, 제 손자 민우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하지만 가슴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그렇다고 했죠. 며느리가 떠나며 했던 말이 15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버님, 꼭 살아서 만나요? 살아서 만나요? 살아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협 경계선에서 탈북 시도자 2명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조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됐죠. 순찰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제 밀수 루트 일대도 불빛이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아지트에 웅크리고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죠. 진혁이가 죽었습니다. 동길이가 죽었습니다. 장마당의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해협에서 두 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으면 저도 이 안에서 썩어갈 거였죠. 문득 성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그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손자 민우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에요. 이대로 여기서 죽으면 평생 모른 채 죽는 거였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웠습니다. 79 먹은 늙은이가 한겨울 바다를 건넌다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비정에 걸리면 총 맞고 끝이었죠. 안 걸려도 체력이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힘이 빠지면 그대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죽는 거였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모른 척하면서 라디오만 듣다가 혼자 썩어가는 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썩느니 차라리 저 바다 위에서 죽겠습니다. 바다에서 죽으면 적어도 보내기만 하던 인생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은 내가 가는 거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밀수하며 바다를 읽어온 눈이 있었습니다. 조류와 물살, 경비정의 순찰 간격, 달이 없는 밤의 어둠. 전부 제 몸에 새겨진 것들이었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호를 보낸 배는 없었습니다. 아지트 뒤에 숨겨둔 예비 배가 있었죠. 바닥에 금이 간 낡은 배였습니다. 솔로 틈을 메우고 천으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이 배가 해협을 버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는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의 묘가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묘라고 해봐야 흙무덤 하나였습니다. 불이 덮여서 어디가 어딘지 찾기도 힘들었죠.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순떡아, 나간다. 영철이 며느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 민우도. 저 바다 건너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라고. 살아서 가라고요. 아들 영철이 묘는 탄광 근처라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영철아, 아버지가 내 며느리를 찾으러 간다. 내 아들을 찾으러 간다. 아지트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진 한 장, 아내의 머리빗, 옥수수 서줌, 물 한 통. 그리고 라디오는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라디오를 들을 필요가 없었죠. 직접 가서 확인할 거니까요. 밤이 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몸이구나. 이 손이 노를 잡고 이 다리가 배 위에 서고 이 심장이 공포에 쫓기면서 해협을 건너야 하는 거구나.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머리빗을 쥐고 눈을 감았죠. 순떡아, 영철아. 아버지가 간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건너야 한다. 노를 잡았을 때 손이 4번 미끄러졌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였습니다. 영하 20도. 해협에 얼음 조각이 떠다니고 있었죠. 평소처럼 밀수하러 나가는 척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짐을 실었습니다. 아들 사진 한 장, 아내의 머리빗, 그동안 모아둔 돈, 옥수수 한 자루, 물 한 통.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배 바닥에 금이 간 낡은 배였죠. 솔로 틈을 메우고 천으로 구멍을 막았지만 이 배가 해협을 버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 밤바다에 노 하나 들고 나간다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79입니다. 젊은 사람도 죽는 바다를 80 먹은 늙은이가 건넌다고요. 경비정에 걸리면 총 맞고 끝입니다. 안 걸려도 체력이 버틸지 몰랐죠. 하지만 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진혁이가 있었습니다. 동길이가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그 아이가 있었죠. 돌아가면 또 누군가가 죽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노를 저었습니다. 팔뚝에 힘이 없어서 물이 겨우 갈라졌죠. 두 번째, 세 번째. 노가 물에 들어갈 때마다 찰박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쩌나? 경비병이 들으면 어쩌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 없이 노를 젓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겨우 해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진의 해안선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죠. 79년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아내를 묻고 아들을 묻은 땅. 그 땅이 저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라. 여기서 죽어라. 뼈를 묻어라.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며느리가 있을 수도 손자가 있을 수도 있었죠. 영철아. 노를 저으며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면 말리겠니? 응원하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돌아왔죠. 순덕아, 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바람이라도 한번 밀어다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등 뒤에서 바람이 한번 밀어왔습니다. 우연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울었습니다. 노를 잡은 채 울었습니다. 순덕이가 밀어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수면 위를 훑는 긴 빗줄기였죠. 경비정의 탐조등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거리가 200m도 안 됐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밀수하며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배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뒤집힌 배 밑에 매달렸죠. 1월의 바닷물이었습니다. 칼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끝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배 테두리를 잡고 있는데 힘이 빠져가는 게 느껴졌죠. 탐조등이 수면 위를 훑었습니다. 빛이 뒤집힌 배 위를 스쳤습니다. 1초, 2초, 3초. 이 3초가 30년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순덕아, 영철아, 한 번만 더 밀어다오. 탐조등이 멀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배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바다 한가운데서 얼어 죽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배를 겨우 뒤집어 올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죠.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옥수수 자루는 반이 물에 젖었습니다. 물통은 무사했습니다. 아들 사진을 꺼냈죠.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사진 속 영철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25에 탄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영철아, 아버지 아직 살아있다. 아직이야?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는지 안 구부러지는지도 몰랐죠. 그래도 저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물살을 읽고 노를 접고 한 뼘이라도 앞으로 가는 것. 수십 년간 이 바다에서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힘으로 젓는 게 아니었죠. 물길을 타는 겁니다. 조류가 밀어주는 틈을 찾아서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 바다가 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밥벌이를 시켜준 바다였죠. 새벽 5시쯤 갯벌 은신처가 보였습니다. 해협 중간에 있는 작은 갯벌이었습니다. 밀수할 때 물건을 숨겨두던 곳이었죠. 바위 틈에 배를 밀어넣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3번 미끄러졌습니다. 겨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쓰러졌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이었습니다. 반만 온 거였죠. 나머지 반은 내일 밤에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비명을 질렀죠. 폭풍이었습니다. 파도가 갯벌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혀 덜컹거렸습니다. 밧줄로 묶어놨지만 풀릴 것 같았죠. 배를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 기어나가 배를 끌어안았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입에 짠물이 들어왔습니다. 79의 몸이 파도에 휩쓸릴 뻔했지만 놓지 않았죠. 이 배를 놓으면 죽습니다. 이 배가 없으면 나머지 반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이틀을 갔습니다. 이틀.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옥수수가 젖어서 짠맛이 났지만 씹었습니다. 물은 아껴 마셨죠. 한 모금씩. 한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죠. 아내의 머리빗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빗만 놓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 빗이 저를 잡아주고 있었죠. 첫째 날 밤 진짜 무서웠던 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폭풍이 안 그치면 어떡하지? 배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경비정이 이 갯벌까지 수색하면 어떡하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번 무서운 생각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진혁이가 무릎 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 했죠. 이러다 미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갯벌에서 혼자 말을 했죠. 순떡아, 나 지금 무섭다. 솔직히 너무 무섭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둘째 날 밤 아들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진이 꼬깃꼬깃해져 있었죠. 바닷물에 젖었다 마르면서 영철이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흐릿해진 아들 얼굴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죠. 아버지가 간다. 기다려라. 내 며느리를 찾아서, 내 아들을 찾아서 내가 못다 한 걸 아버지가 대신 하러 간다. 바람이 바위 틈으로 비명처럼 울었습니다. 파도가 갯벌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아들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폭풍이 지나면 나머지 반을 건너야 합니다. 이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갈 겁니다.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가다가 죽는 겁니다. 셋째 날 새벽 바람이 멈췄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갯벌이 조용했습니다. 이틀간 비명을 지르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이었습니다. 성호를 보낼 때 가르쳐줬던 별이었죠. 북극성을 등지고 남쪽으로. 그 말을 이제 제가 따라야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3번 만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틀간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허리도 안 펴졌죠. 79의 몸이 얼음 위에서 이틀을 버틴 겁니다. 젊었으면 뛰어서 풀었겠지만 제 나이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바위를 짚고 한 발씩 디뎠습니다. 옥수수를 3알 씹었습니다. 짠맛뿐이었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은 물이 반 통이었습니다. 이걸로 해협 나머지 반을 건너야 했죠. 배를 바위 틈에서 끌어냈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가지로 퍼냈죠. 솔로 메운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옷을 찢어서 틈을 막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었죠. 가면서 퍼내면 됩니다. 노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남한 해역까지 수십 년간 밀수하며 그려놓은 바닷길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시각, 물살이 약해지는 지점, 경비정이 도는 구간. 전부 이 늙은이 머리에 들어 있었죠. 힘은 없었지만 이 바다를 아는 건 저였습니다. 노를 저으며 뒤를 살폈습니다. 본능이었죠. 그런데 뒤쪽 수평선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불빛이었죠. 움직이는 패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비정이 순찰하는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움직임이었죠. 이틀간 갯벌에 숨어 있는 동안 제 추랑이 발각된 겁니다. 밀수꾼이 돌아오지 않았다. 탈북이다. 그 판단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쉬면 잡힙니다. 잡히면 총입니다. 총이면 진혁이처럼 끝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힘으로 젓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길을 탔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읽어온 감각을 총동원했죠. 조류의 틈을 찾았습니다. 물살이 남쪽으로 흐르는 가느다란 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겠죠.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만이 느끼는 물의 결이었습니다. 거기에 배를 실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뒤쪽 불빛이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조류의 틈에 들어간 덕이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저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80이 아니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나자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10번 젓고 쉬고 5번 젓고 쉬고 점점 짧아졌죠. 탈수였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올랐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지막 한 모금이었죠. 물통이 비었습니다. 영철아, 아버지 팔이 안 올라간다. 내가 좀 밀어다오. 바다 위에서 혼자 아들한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늙은이였죠. 그런데 말을 하면 한 번 더 저을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흔들렸죠. 별이 2개로 보였습니다. 북극성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반을 왔습니다. 절반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으면 전부 허실이었죠. 진혁이가 죽은 것도, 동길이가 죽은 것도, 성호를 보낸 것도, 순덕이 묘에 인사한 것도 전부요. 그런데 팔이 안 올라갔습니다. 노가 물 위에 떠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방향이었죠. 물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배가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살이 배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조류는 처음이었죠. 배가 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이 돌고 바다가 돌고 제 몸이 돌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다가 죽는 건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퍼덕 소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서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배 안에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실려 들어온 겁니다. 은빛 비늘이 새벽빛에 번뜩였죠. 저는 그 물고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물고기의 눈과 늙은이의 눈이요? 이 망망대해에서 조류가 미친 듯이 흐르는 이 순간에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미끄러워서 3번 놓쳤죠. 겨우 잡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비린내가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비늘이 이 사이에 끼었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켰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목숨이었죠. 씹으면서 울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보낸 거다. 순덕이가 보낸 거다. 영철이가 보낸 거다. 살라는 거다. 비린내와 눈물이 섞여서 입안이 짠맛뿐이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뱃속에 뭔가가 들어가자 팔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미미했지만 분명히 돌아왔죠. 죽어가던 몸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류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마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저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밥벌이를 시켜준 이 바다가 마지막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였죠. 저는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영철아 한 번, 순떡아 한 번, 정이야 한 번, 민우야 한 번, 이름 하나에 노 한 번이었습니다. 성우야 한 번, 진혁아 한 번, 동기라 한 번, 죽은 아이들의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장마당의 이름 모르는 아이 한 번, 이름이 노를 저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죠. 이름이었습니다. 한 이름에 한 뼘씩 배가 남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수평선이 달라졌습니다. 북쪽의 어둠과 다른 빛이 남쪽에 있었죠. 희미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불빛이었죠. 여러분, 북한에서는 밤에 불빛이 없었습니다. 청진의 밤은 칠흑이었죠. 그런데 저 남쪽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불빛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만 듣던 그곳의 불빛이었죠. 그런데 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팔이 끝이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로 되살아난 기력이 바닥났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불빛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했습니다. 손가락이 노에서 풀렸습니다. 노가 물 위에 둥둥 떠갔죠.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이제 끝인가요? 여기까지인가요? 불빛이 보이는데, 저기 보이는데요? 저는 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머리빗을 오른손에 쥐었습니다. 순떡아, 여기까지 왔다. 불빛이 보여. 거기가 맞는 것 같아. 눈이 감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가슴 위 아들 사진의 무게와 오른손의 머리빗이었죠. 그것만 느끼며 의식이 꺼졌죠. 물속에서 누군가가 배를 잡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배가 움직였습니다. 조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끌고 있었죠. 물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을 휘젓는 소리, 숨을 몰아쉬는 소리.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반쯤 떠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겨우 실눈을 뜬 거였죠. 흐릿한 시야에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 뼈가 드러난 턱, 그리고 눈이 먼저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눈이었죠. 저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철아.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데리러 온 줄 알았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영철이가 데리러 왔구나. 괜찮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며 죽는 거면 괜찮았죠. 할아버지, 저예요? 성우예요? 성우. 오성우. 16. 제가 밤바다에 태워보냈던 그 아이였습니다. 뼈밖에 없었던 그 아이. 울어라, 실컷 울어라 하며 안아줬던 그 아이. 살았던 겁니다. 바다를 건넜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배를 잡고 물속에서 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제가 알려준 대로 조류를 타고 남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해안에서 한 노인에게 발견됐죠. 정혜룡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정혜룡은 81세의 어부였습니다. 1950년 흥남 철수 때 아버지 등에 업혀 남으로 온 함경도 실향민이었죠. 75년을 남한에서 살았지만 고향말을 잊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우가 북에서 왔다고 했을 때 정혜룡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성우는 매일 해역을 바라봤습니다. 정혜룡네 집 뒷마당에서 바다만 봤죠. 저 바다 건너 할아버지가 계세요? 정혜룡이 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올 수 있겠느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겁니다. 그분은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둘이서 매일 새벽마다 배를 타고 해협 쪽을 살폈습니다. 열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1번째 새벽, 수평선에 작은 점이 보였죠. 배였습니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도 없이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떠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바다에 뛰어들었죠. 정혜룡이 위험해 소리쳤지만 이미 물속이었죠. 1월의 바닷물에 16살 아이가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준 아이가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살린 아이가 저를 살리러 온 겁니다. 보내기만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보내고 성우를 보냈죠. 그런데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바다를 헤치고 1월의 물속을 뚫고 제 배를 잡으러 왔습니다. 정혜룡의 배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끌어올렸죠. 성우가 제 손을 잡았는데 뜨거웠습니다. 제 손은 얼음이었고 성우의 손은 불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혜룡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것이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릅니다. 갯벌에서 이틀, 바다 위에서 하루, 사흘간 얼어붙어 있던 몸이었죠. 이틀, 바다 위에서 하루, 사흘간 얼어붙어 있던 몸이었죠.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한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정혜룡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온돌이 깔려 있었죠. 눕혀놓더니 군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녹기 시작하자 온몸이 아팠습니다. 얼었던 게 풀리면서 손가락, 발가락, 귀가 불에 닿은 것처럼 욱신거렸죠. 그런데 아픈 게 좋았습니다.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청진 아지트에는 천장이 없었죠. 바위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죠. 성우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제 손을 닦아줬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노를 잡으면서 터진 물집이 굳은 거였습니다. 성우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프지 않게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를 닦았죠. 아들 영철이가 살아있다면 이랬을까요?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닦아줬을까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영철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정혜룡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여러분, 흰쌀밥이요? 옥수수가 아니었습니다. 감자가 아니었죠. 하얗고 윤기가 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이었습니다. 그 위에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코를 때렸죠. 순덕이가 끓이던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겨울이면 된장 한 숟갈에 배추 몇 입 넣고 끓여주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못 먹었죠. 손이 떨려서요.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쌀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옥수수에 돌이 섞인 그 맛만 알던 혀에 쌀밥이 닿았죠.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맛이 너무 좋아서 삼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정혜룡이 맞은편에 앉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청진이요. 정혜룡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도 함흥이었소. 함흥. 고향 말이었습니다. 75년을 남한에서 살았는데 이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함경도 사투리였습니다. 억양이 같았습니다. 말끝이 같았죠. 함흥 사람 특유의 그 높낮이가 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청진과 함흥은 기차로 2시간 거리였죠. 같은 함경도였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산, 같은 바다를 보며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늙은이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70년 만이었죠. 남한 포구의 작은 방에서 80 먹은 두 노인이 고향말로 울었습니다. 정혜룡은 8살에 아버지 등에 업혀 배를 탔고 저는 79에 혼자 노를 저어 배를 탔죠. 7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같은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간 정혜룡의 집에서 회복했습니다. 성우가 곁에서 간호했죠. 밥을 떠먹여줬고 물을 받아왔고 이불을 덮어줬죠. 보내준 아이한테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살아있다면 이랬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성우의 손이 이불을 여밀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정혜룡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신고하면 정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소. 이 나라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소. 저는 그 말을 3번 되물었습니다. 한 번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돈을 받는다고? 이 나라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정혜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나라에서 받은 건 배급뿐이었습니다. 그 배급도 옥수수에 돌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준다고요? 밤이었습니다. 정혜룡과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가 건너온 바다였죠. 정혜룡이 건너온 바다이기도 했죠. 같은 바다를 두 노인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룡이 소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종수 씨, 살아서 와줘서 고맙소. 저는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혜룡 씨, 살아계셔줘서 고맙소. 파도 소리가 2잔 사이를 채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왔을 때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2사람이 정혜룡 집 마당에 들어서는 걸 보고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보위부가 온 줄 알았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새겨진 공포였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잡으러 온 사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빠지려는 저를 성우가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여긴 북한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기억하는 공포는 말로 멈출 수 없었죠. 조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탈북 경위 같은 질문을 10번쯤 반복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10번 다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죠. 79에 해협을 건넌 늙은 밀수꾼. 그게 저였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며느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손자도요. 조사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잠깐 저를 봤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적었습니다. 정착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혔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에서 받은 건 옥수수 배급뿐이었죠. 그 옥수수도 돌이 섞여서 이가 부러질 뻔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세상인가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이 사는데 한쪽에서는 옥수수에 돌을 섞어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주는 겁니다. 정혜룡과 포구 근처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였죠. 80 먹은 2 노인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겁니다. 정혜룡은 아내를 20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보내고 혼자였죠. 외로운 2 늙은이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75년 전에 건너왔고 한 사람은 며칠 전에 건너왔죠. 시간은 달랐지만 바다는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정혜룡은 포구에 나갔습니다. 조각배와 뗏목에 생수를 실었습니다. 담요를 묶었죠. 나침반을 넣었죠. 그리고 쪽지 하나를 끼워 넣었죠. 제가 쓴 쪽지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입니다. 그 뗏목을 해협에 띄우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뗏목이 파도에 실려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가라앉을 수도 있었죠. 경비정에 걸려 부서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닿으면 됐습니다. 해협에서 표류하는 누군가가 물 한 병을 잡으면 됐죠. 담요 하나에 몸을 감쌀 수 있으면 됐죠. 그리고 그 쪽지를 보면 되는 거였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제가 해협에서 죽을 뻔했을 때 물고기 한 마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뗏목이 누군가에게 그 물고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룡이 뗏목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종수 씨, 이거 해류 타면
북쪽까지 갈 수 있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소. 내가 온 길이니까. 수십 년간 밀수하며 읽은 바다였습니다. 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 늙은이 머리에 다 들어 있었죠. 그 지식이 이제는 밀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두 노인 곁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16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아이가 이제 책을 펴고 앉아 있었죠. 연필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제 쪽지 글씨와 닮아 있었죠. 저는 성우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자 민우가 이 나이쯤일 때 이랬을까요? 연필을 잡고 끙끙거리며 공부했을까요? 성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읽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자의 그림자가 비쳤죠. 밤이면 성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진혁이와 동길이가 쓰러지는 그 새벽 공터가 아직 이 아이 안에 있었죠. 안 돼, 안 돼 하며 발버둥 치면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여기는 아무도 안 잡아간다. 청진 아지트에서 품에 안아줬던 것처럼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등을 두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 며느리와 손자를 수소문했습니다. 박정희, 함경북도 청진 출신, 2020년쯤 탈북 추정. 손자 박민우, 탈북 당시 6살. 센터 직원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비슷한 분이 몇 년 전에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정이었다면 여기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마루에 나갔죠. 정혜령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정혜령이 소주를 가져왔죠. 2잔을 따랐습니다. 한 잔은 저한테, 한 잔은 본인한테요. 종수 씨.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겠소?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뜨거웠습니다. 모르겠소. 그래도 저 뗏목은 띄워야지. 정혜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늙은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두고 온 북을 그리고 한 사람은 떠나온 북을 그리며요. 같은 바다였습니다. 75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바다는 하나였습니다. 파도가 포구의 바위를 때렸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해협 위에서 표류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갯벌에 숨어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배를 만들고 있을 누군가에게요. 누구든 잡아라. 뗏목이든 담요든 물병이든 잡아라. 그리고 살아서 와라.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다. 아내의 머리빗을 꺼냈습니다. 빗살 3개가 빠진 낡은 빗이었습니다. 해협에서도 갯벌에서도 배 바닥에서도 이 빗을 놓지 않았죠. 순떡아 왔다.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어. 영철이 며느리를 찾을 거야. 내 손자를 만날 거야. 기다려라. 빗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박종수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 아내 순덕이의 남편이고 아들 영철이의 아버지입니다. 79의 해협을 건넌 늙은 밀수꾼이고 80의 뗏목을 띄우는 나만의 노인입니다. 매일 아침 80 먹은 노인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쪽지를 넣어 뗏목을 띄웁니다. 그 뗏목 하나가 누군가에겐 물고기 한 마리만큼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뗏목을 띄우는 이들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